안녕하세요. 청하스입니다. 고구려 남진 정책에 대해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죠. 보면 누가 봐도 북, 서 이런 쪽이 넓고 광활하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건 좁은 데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니까 남진 정책은 드넓은 대륙의 기상을 포기한 정책이다. 수비, 수세적인 소극적 전략이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를 한쪽밖에 못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히려 이쪽 남진으로 내려오는 게 좁은 데로 기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북서 여기보다 되려 훨씬 더 넓고 큰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만 봐서는 여기가 더 넓다는 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살펴봤듯 우리가 고구려 평양으로의 수도 이전은 장수왕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실상은 보시다시피 광개토대왕이 입안한 작품이었죠. 천도 이전의 광개토대왕은 평양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기존 평양 원주민들을 빼서 대거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죠. 천도 얼마 전에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작업들이 얼마 후에 벌어지는 천도와 무관할 확률이 오히려 적죠. 즉 평양천도는 장수왕의 작품이 아니라 장수왕은 그냥 이어받은 것이고 광개토대왕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평양천도는 고구려 남진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즉 평양천도 이콜 남진 정책이라는 건데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평양천도가 광개토대왕의 기획이니까 남진 정책 역시 대왕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상한 악플 다시플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대왕이 남진 정책만 했다는 게 아니라 북진, 서진, 동진 다 했지만 말년에는 이렇게 남진을 위한 기반을 강하게 닦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삼국사기에 보면 이 바로 다음 기록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주시키고 바로 그 다음 달에 광개토대왕이 남쪽 지역을 순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대왕이 남쪽 지역을 한번 쫙 돌았다는 얘기죠. 광개토대왕 돌아가신 연도가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413년인데 광개토대왕 릉비 기준으로는 412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왕의 남방 순행은 생애 말년이었던 거고 근데 이 남방 순행이 아무 의미 없는 바캉스 간 것일 리가 없잖아요. 일개 바캉스를 왜 사서가 중요하게 기록을 남깁니까? 말이 안 되죠. 당대 엄청나게 중요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고 소규모 순방이 아니라 아주 대규모로 행해졌을 개연성이 커요. 즉 본격적인 남방 진출, 남진 정책은 말년 광개토 대왕의 보시다시피 새로운 거대 뉴 비전이었다. 그러면 이 의문을 풀어야죠. 불패의 대영웅이 왜 저 드넓은 훨씬 넓은 땅을 놔두고 누가 봐도 아주 좁아 보이는 이쪽으로의 진출을 강하게 기획했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좁아 보이죠? 실상은 북서 이런 데보다 여기 큰 원보다 여기 작은 원이 훨씬 더 넓고 큰 세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래도 한반도 남부 지역이 땅의 가치, 농업 생산력 이런 게 훨씬 높으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셨을지 모르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은 다음 문제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크기적으로 더 넓고 큰 세상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가면 저 위에는 없는 엄청난 세상 뭐가 있습니까? 넓은 바다 그리고 남쪽 세상 1, 2 1단계, 2단계 이 2단계의 플랜이 태왕이라 불렸던 영웅의 진정한 비전이었던 거죠. 왜 태왕이 남방순행을 했는지 이 1에서 2로 넘어가는 전략적 구상을 하기 위해 남방순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이 전초 단계에 불과한 이 1단계 요것만 놓고 이게 남진 정책이다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고작 이거 먹는 게 플랜의 전부였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고작 요거 먹는 걸 남진 정책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시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까?
가끔 프로게이머 분들 보면 해설자들이 본인들이 진짜 계획했던 전략 심리전, 본인이 취한 움직임에 진짜 의도 이런 거를 너무 몰라준다. 그래서 뭐, 야, 이건 우리들만 아는 심리전이야?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곤 한다고 하는데, 그 프로게이머 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움직임을 했는데 이게 사실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전혀 몰라주고 껍데기만 수박 겉핥기로 야, 저건 이거야 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그 장대한 플랜을 짰던 그분은 정말 안타깝겠죠. 사실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고구려 남진 정책을 비판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겨우 요거 먹으려고 내려온 게 남진 정책이다. 이런 얘기만 평생 들어오니 당연히 고구려 남진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죠. 아니 그 강력할 때 저 위로 뻗어나가야지 왜 이 좁은 데로 기어들어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성기 때인데 기회는 찬스를 놓친 건데 근데 고구려가 잘 나갈 때 겨우 여기만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역사 속 인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뿐. 광개토대왕은 북쪽 나라 고구려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이런 국가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을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꾼 것을 넘어서 이 사서의 기록 보시다시피 실제로 실행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반발들을 무릅쓰고 북쪽에서 말 타고 다니던 나라가 이 남방 거대한 대해양으로 진출한다. 이걸 꿈만 꾼 게 아니라 삼국사기 기록 실행을 해버렸다니까요. 광개토대왕의 이 전략은 단순히 더 넓은 탁 트인 광활한 새 세계로 나가겠다. 그런 것과 아울러 당대 국제 정세를 내 손으로 내가 이끌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사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서 보는 습관만 들이면 누구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명쾌하게 딱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하고 드립다 암기만 하고 살아서 이 간단한 것도 못 보는 건데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고 당대 동아시아 역사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해요. 그 한나라가 망하고 오는 게 이제 잘 아시는 삼국지 시대잖아요. 위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이 삼국을 통일하죠. 삼화중달의 후손들. 이 진이 손씨 오나라를 멸하고 삼국 통일한 게 280년이에요. 그 광개토대왕 274년생 5년생이니까 거의 한 100여 년 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부터 동아시아의 특히 경제적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씨 진나라가요. 두 개의 이름으로 나뉘어서 불리잖아요. 서진하고 동진이죠. 이 서진이 소위 그들이 이민족이라고 불렸던 이들에게 탈탈 털리고 본인들이 과거 멸망시켰던 오나라가 있던 그 강동, 강남 이쪽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나라가. 거기부터 동진이 되는 거예요. 그 동진 시작이 317년. 그러니까 280년에 삼국 통일하고 그 삼국지 대서사시를 끝내고 불과 30여 년 만에 소위 그들이 중원이라고 불렸던 지역을 왕창 뺏기고 남쪽으로 이주한 거죠. 이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변부라는 경제적 대접을 받던 이 남쪽 지역, 삼국지에서 강남, 강동으로 불리던 지역이 본격적으로 경제적 대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서도 보면 그 북쪽에 있던 위나라하고 남쪽 오나라하고 어디가 더 강했습니까? 북쪽 위가 더 강했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남북조 시대라고 또 시대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런 때가 또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 남북조 시대에서도 남조들은 북조보다는 경제력이나 뭐 전체적으로 약하긴 했어도 그래도 남쪽이 많이 이전보단 의미가 있어졌다라는 거죠. 실제 남북조 시대를 책에서 딱 이론적으로 정의할 때는 이것보단 약간 더 뒤로 봅니다만 사실상 이 남쪽으로 도망온 동진 317년 이때부터 이 남조라고 하는 싹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동진이 아래로 도망오고 그 위쪽 그들이 중원이라 불렀던 그 지역은 5호 16국 시대 들어보셨죠? 5개의 타면 중에 16개 나라를 난립하면서 쟁패를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이 위쪽 지역에서 원래 살던 400여 년간 이어졌던 구 한나라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거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러면서 이 난리를 피해 들어온 그 위쪽 사람들이 뭐 여기가 땅은 많았거든요. 개척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서 이쪽 지역의 생산력, 경제력이 급증하게 됩니다. 지역적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백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백제는 서해안의 한반도 중남부 쪽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한반도 북부의 서해안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하고 대비해 봤을 때 위쪽은 위쪽 해로로 아래쪽은 아래 해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좋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백제는 저 위쪽보다 아래쪽 후일의 남조일 지역하고 훨씬 무역하기가 쉽죠. 근데 위쪽 해로는 이미 오랫동안 그 해로를 장악하고 있는 북쪽 토착 세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엔 이 위쪽이 경제력이 좋고 아래쪽은 별로였잖아요. 오나라가 위나라보다 약했던 건도 결국은 경제력의 차이인 건데, 근데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백제가 무역하기 좋은 이 남쪽 지역의 경제 규모가 급상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즉 사마시 진나라, 남방도주, 556국의 도래 이런 것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게 되는 나라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백제가 되는 거죠. 백제의 전성기가 언제 옵니까? 근초고왕 아니에요. 근초고왕이 언제부터 왕을 합니까? 346년부터 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력해진 힘으로 고구려의 왕, 고국원왕을 목숨 잃도록 만든 게 371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나라가 남으로 쫓겨와서 동진된 게 317년이었죠. 백제가 무역하기 좋은 남쪽 해로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백제의 전성기가 서서히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런 것들은 물 흐르는 듯한 아주 당연한 흐름이죠. 금초고왕 때부터 백제가 너무 세져가지고 고구려도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한 우연, 어느 날 뚝딱 갑자기 그렇게 됐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근초고왕 제위기간이 346, 375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광개토 대왕이 374 혹은 5년생이니까 한 영웅이 세상을 뜨는 거의 그 시기에 새 영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 해서 이러한 이쪽의 역사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백제의 급격한 강성, 이런 걸 보면서 고구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강해진 백제 때문에 본인들 왕도 목숨을 잃으면서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 분석을 했겠죠, 당연히. 백제 때문에 죽임을 당한 고구려 고국원왕 다음이 또 그 유명한 소수림왕이에요. 우리가 고구려 소수림왕에 대해서 배운 게 뭡니까? 고구려라는 나라의 체계를 정비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체계 정비를 왜 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할 때 체계 정비가 일어나죠, 당연히. 백제에게 왕을 잃은 쇼크 그리고 고구려는 그 다음 왕인 소수림왕이 나라의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한다. 소수림왕도 그렇게 아주 오래 제위했던 것은 아닙니다. 371, 384 그리고 나서의 왕이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인 고국 양왕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림왕과 고국 양왕의 관계는 형제예요. 한국 사기에 따르면 소수림왕은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된 건데, 근데 고국 양왕도 얼마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18살에 어린 광개토 대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광개토 대왕이 일생 동안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이 싸운 세력이 누굽니까? 백제입니다. 단일적으로는 백제랑 가장 많이 싸웠어요. 그걸 이제 우린 지금까지 선조인 고국원왕의 원수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한각 유역을 둘러싸고 맹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강이 엄청 중요해요. 서쪽으로 바다 무역을 하려면 당연히 서해안 지역을 장악해야 배를 띄울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서해안 지역이라고 아무 데서나 배 띄우면 무역이 됩니까? 배야 띄울 수 있겠죠. 근데 아무 데서나 띄울 수가 없는 게 그냥 빈배 띄울 수는 없잖아요. 육지에서 물건을 실어 와서 띄워야 하죠. 그러면 커다란 강의 하구를 장악하는 게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가 강을 끼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상 무역에 배, 실을 물건을 사람이나 우마가 짊어지고 와서 실어야 하잖아요. 근데 강의 하구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강 따라서 배로 쭉 날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 우마가 나를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물론 배도 한계가 있지만 우마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효율적으로 싼 비용으로 많이 실을 수가 있죠. 차가 없는 시대니까. 물류 효율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해안 쪽으로 흘러나가는 한반도의 강들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봐도 어떤 강이 가장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이 한강이죠. 한강은 한반도에서 강의 주변부, 유역권, 넓이가 가장 넓어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아주 많은 지역의 물건을 실어와서 한강 하구 쪽으로 날라가지고 바다로 가서 갖다 팔 수 있는 해상무역, 교통, 그 요지를 장악한다. 그게 바로 한강 장악의 의미인 것입니다. 삼국시대 한강 장악한 곳이 곧바로 삼국중의 전성기를 의미했잖아요. 왜 그런지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 최핵심 포인트. 광개토 대왕이 대동강과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농사 잘 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많이 아니고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주요한 강의 근처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 즉 말 타고 다니는 나라 고구려를 해상국가의 기능도 탑재를 시키겠다. 아니, 오히려 수도, 나라의 중심을 그리로 바꾸겠다는 건 고구려라는 나라의 근본 프레임을 그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백제가 동진, 강동, 권역 개발 이후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말 타고 다니는 나라 고구려를 완전히 다른 체질로 바꿔버리겠다. 우린 광개토 대왕의 기병이 강력했다고만 알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사용했던 것이 수군입니다. 백제와 광개토 대왕의 너무나도 유명한 관미성 전투라는 것이 있죠. 삼국사기 392년 10월 임금 광개토 대왕이 병사를 출동시켜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 성은 사면이 절벽이고 바다로 감싸여 있었다. 광개토 대왕이 7방면으로 병사를 나누어 공격하도록 한 지 20일 만에 병사들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사면이 절벽이고 바다로 감싸여진 관미성을 7방향으로 공격, 20일 만에 함락. 바다로 감싸여진 성이라고 하면 거의 환상적인 방어에 용이한 요새인데, 당연히 그 공략에 수군을 썼겠죠. 헤엄쳐서 공격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만만치 않은 요새를 수군을 활용해 불과 20일 만에 격파했다는 건 광개토 대왕 그리고 당시 고구려는 수군도 상당히 강력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삼국사기 기록을 따른다면 그때 당시 광개토 대왕의 나이가 18 혹은 1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나이에 그것도 수군을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해가지고 백제의 요충지를 순식간에 함락시킨다. 거의 천재가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대왕이 18에 왕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삼국사기 즉위 첫 해에 한 업적이 뭐냐면은 18에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즉위 첫 해 7월 백제를 공격해서 10개의 성을 점령, 9월에는 북쪽 거란을 공격해서 남녀 500명을 사로잡아 오고 거란으로 갔던 구고구려인들을 1만 명 도로 데리고 돌아온다. 그리고 바로 10월에 수군을 활용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다로 둘러싸인 관미성을 20일 만에 함락시켰다. 아니, 이게 아직 10대인 인물이 왕 되자마자 첫 해 해낸 전과거든요. 천재라는 표현이 그렇게 오버스러운 표현이 아니죠. 광개토 대왕이 39에 돌아가셨는데, 만일 한 30년 정도만 더 사셨더라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측이 안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데 즉위하자마자 너무 엄청난 일을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쓱쓱 샥샥 이렇게 해내셔가지고, 아무래도 아버지였던 고국양 혹은 큰아버지 소스림 왕이 좀 광개토 대왕의 대비전에 대한 힌트나 기반 같은 걸 좀 만들어 놓았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곤 해도 이 모든 걸 실제 실행해낸 건 광개토 대왕 본인이죠. 특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관미성 전투, 이것이야말로 한강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어린 광개토 대왕의 비전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그 첫 작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광개토 대왕이 더 오래 사셨다면 이 여러 강의 포인트를 다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셨을 가능성도 크죠. 광개토 대왕이 대동강과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한 것이 불과 즉위 2년차 때 일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고구려를 해상 강국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궁극적인 비전을 처음부터 노렸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무역,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계획했던 비전은 아닙니다. 이게 이 위쪽, 그 북서쪽을 포기하는 전략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요, 이 그 순서가 중요한데요. 1, 2, 3입니다. 1, 2, 3, 1, 2, 3가 가장 효과적인 순서예요. 보통의 사람이면 땅으로 가는 것만 당장 눈에 들어오니까 3, 2, 뭐 이런 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고 정말 비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3을 먹으려고 해도 일단 이 넓은 아래부터 경영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A, B, C 세 개의 세력권이 있다고 해보죠. A 입장에서 B, C를 다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영리한 방법일까요? 우선 B, C를 싸우게 만들어서 둘 다 약하게 만들고 여차하면 일단 중간에 끼어있는 B를 C와 손잡고 함께 공멸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죠. 뭐 하려고 A 혼자서 B, C를 그냥 혼자 힘으로 다 미는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이 위쪽, 그 북조 쪽에는 그 북위라는 막강한 강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에도 추후 언젠간 독점적 최강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흐름인 건데 이 그 남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조 나라들에 비해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할 땐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약했죠. 왜냐하면 뭐 일단 뭐 아무리 그 개발 급증이 되었다곤 해도 여전히 뭐 인구수, 경제력 이런 게 북조 쪽이 그래도 강했던 면 뭐 물론 있겠고 근데 또 전술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냉병기 시대에는 남하고 북이 붙으면 여기서는 되게 북이 유리하다. 동서가 붙으면 서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 말, 기병, 질 좋은 강력한 말을 남쪽 나라들이 수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 수급이 잘 되는 북쪽, 서쪽, 기병이 강력한 파워니까. 그런데 광개토대왕의 비전대로 이 그 남방 해양을 장악해서 남쪽 해로 무역이 가능해진다. 이러면 그걸 장악해가지고 그 요 아래쪽으로 말을 갖다 팔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저 북쪽에서 비교적 싼 값에 말을 수급해와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남쪽 나라한테 갖다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일단 엄청난 이득이죠. 뭐 말도 허술한 말은 기병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지만 고구려산 매우 질 좋은 말이면 남쪽 나라도 강력한 기병을 만들 수가 있죠. 서로 윈윈인 게 고구려가 비싸게 판다고 해도 남조 입장에선 기존에 말을 구입하던 그 시세보다는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메이드 인 고구려는. 원래는 저 먼 북서에서 장애물을 넘으면서 긴 거리 낑낑대면서 끌고 와야 하는데 메이드 인 고구려는 배로 바로 요 강동 지역으로 그냥 대량으로 그냥 실었다가 날라버리면 되니까 손쉽고 빠르게 대량 판매 및 수급이 가능하다. 근데 그 남쪽은 그 북쪽 나라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메이드 인 고구려가 기존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전투용 말을 제공해준다. 띵호아, 이젠 우리도 기병으로 맞불러 올 수 있다. 그 광개토대왕이 엄청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나들 장수왕이 삼국사기 기록으로 보면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게 뭐냐? 이 그 남쪽 왕조인 동진한테 말을 보냅니다. 굉장히 고급 말을 보내요. 붉고 흰 말을 보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백마 아니면 적토마 뭐 이런 거였겠죠. 상당한 고급 말이었을 걸로 추정돼요. 이걸 삼국사기는 뭐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받은 쪽의 사서 기록 방식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런 것이고 바친 게 아니고 아마도 세일즈를 위한 견본품이었을 개연성이 크죠. 당연히. 고구려가 처음 멀리 떨어진 남쪽 나라가 뭐가 무서워서 바쳐요. 바치긴. 세일종 마케팅 견본품이지. 실제로 나중에 그 동진 망하고 들어선 남조 나라 중에 그 유송이라고 있는데 송서에 보면 그 유송에서 장수왕의 고구려한테 말 800피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송서. 송태조가 북위를 공격하기 위해 북쪽을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장수왕에게 말 800피를 요청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일단 1차적인 지역적 라이벌은 그 고구려는 그 옆에 있는 그 북조 쪽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이 그 남조 쪽하고 무역을 통해서 돈도 벌고 또 남쪽을 강하게 만들어서 걔들이 북진을 하도록 부추기는, 도와주는 진정한 일석이조 효과. 남을 강하게 만들어서 북을 치게 만들면 북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그럼 고구려로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북이니까 진정한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남진 정책은 이처럼 당대 국제 정세를 꿰뚫은 한 발 앞서 내다보는, 더 나아가서 국제 정세를 우리 고구려가 판을 만들어 나가겠다, 끌려다니는 짓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진정한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었던 거죠. 즉 이 일은 좁은 데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2와 3,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세상 온천하를 노리는 궁극의 대비전이었다.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광개토 대왕의 마지막 행적은 아까 말씀드린 남방 순행입니다. 409년 광개토 대왕이 남쪽 지역을 순행하였다. 이 다음에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아무 기록도 없다가 41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나옵니다.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그래요. 물론 그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는 410년에 동부를 정벌했다라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여하튼 말년에 본격적인 남쪽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마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뜨시게 된 거죠. 광개토 대왕의 이 천재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이 1, 2, 3 비전만 달성이 되었다면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몹시 안타깝죠. 아들 장수왕이 이 광개토 대왕의 비전을 중단 없이 논스톱으로 밟아 나가기에는 그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이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너무 어린 그 아들의 등극, 그러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삼여기가 그 사이에 이제 너무 세져 버렸죠. 광개토 대왕이 우리는 전투만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외교, 전략 이런 것도 놀라운 부분이 많아요.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이르게 돌아가셔서 참, 결국 이 삼에서 비롯된 세력이 나중엔 그 저 남조도 멸하고 그게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 1, 2, 3만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되었어도 고구려가 훨씬 더 빠르게 부강해질 수 있었는데, 크게, 그러니까 3이 아주 강력해지기 이전에 더 먼저 강해져서 뭔가 3이 커지려면 견제를 한다던가, 그러려면 우선 1을 빠르게 완성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것도 타이밍이 그 매우 중요해서 결국 천하는 나중에 그 3과 고구려의 대결이 되는 건데, 이게 그 맞짱을 뜨려면 경제력이 비등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3이 위치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중원 지역의 농업과 중앙아시아 무역을 다 틀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빠르게 1단계를 완성하고 이 남방 해양을 장악해서 부를 쌓고 요 2, 남쪽을 지원해주면서 돈도 벌고 3하고 2하고 투닥투닥 오랫동안 하게 만들어서 전체적 우위도 우리가 점하고, 이런 외교적 큰 그림, 판짜기 구도. 근데 이제 그 3의 절대 강자가 들어서서 그들과 고구려가 적대하게 되면 지정학상 당연히 중앙아시아 쪽 무역도 쉽지가 않아질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떡 틀어막고 있는데 숨막히죠. 그렇게 되어서 산업의 제약을 받으면 경제력상 나중에 강해진 3을 상대하기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위쪽이 안 되면 아래쪽이다. 거기도 엄청난 세상이 있다. 남방 대해양.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시기 3, 4년 전에 했던 남방 순행. 그러니까 그 이 3하고 고구려가 누가 먼저 빠르게 더 먼저 크게 부강해지느냐의 게임이었던 것이고, 광개토 대왕은 그러한 그 국가의 미래를 다각도로 대비할 줄 아는 리더였던 것이죠. 근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던 것이고, 물론 이쪽 그 나중에 그 남조 국가들이 수준 미달의 군주들도 들어서고 뭐 대혼란, 막장 상황도 벌어지고 뭐 힘이 별로였던 시절도 많았지만 꼭 이 그 2의 그 북진에 의존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1, 2, 3 전략이. 한반도 남부를 장악한다 1단계 2. 그러면 그 남부 장악을 통해서 이 남쪽 대해양에 패권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쪽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면
고구려에게 어마어마한 부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그 2번 쪽 지역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몇 배 그 이상 강해질 수 있는 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경제력 이꼴 군사력이잖아요. 고구려 자체가 그렇게 강해지면 이 2번이 꼭 그 위쪽 3번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남북으로 대치만 해주고 있어도 3은 뭐 남쪽하고 고구려 양쪽을 다 같이 방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남방 대해안까지 장악한 막강한 부의 고구려라면 때를 보아서 고구려가 힘을 응축하여 3이 좀 혼란스럽다 싶을 때가 오면 북서쪽을 향해 한번 당당하게 진출하는 것도 뭐 꿈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죠. 돈이 많으니까. 착각하는 게 그 정복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돈입니다. 경제력. 아니 뭐 경제력이 돼야 정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 군대를 굴리지.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이 1, 2, 3 전략이 1차원적인 3으로 2로 가는 이런 것보다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 돈 없이 무슨 정복이야 정복은. 만일 광개토대왕이 오래오래 사셔서 한반도 남부를 남방 대해상 무역 휘어잡을 정도로 장악했다 그러면 고구려는 한쪽 산업에 치우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진정한 의미의 토탈 경제 제국이 되었겠죠. 그 3이 나중에 그 수당으로 넘어가면서 강해지는 게 그냥 마냥 스무스하게만 넘어갔던 건 또 아니에요. 이 3도 나름 뭐 분열도 나고 난리도 나고 꽤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 2를 통해 막강한 힘을 응축한 고구려가 3쪽 지역의 분쟁에 뛰어들었다면 동아시아 역사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도 아주 과언이기만 한 것은 아닐 테지만 당연히 그건 일어나지 못한 일이니까요.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매사 그렇게 술술 잘만 풀려갈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그러하나 어린 시절부터 사료로 보인 광개토대왕의 그 능력과 의욕을 보았을 때 오래오래 사셨다면 향후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1단계를 완성하고 2단계 남방해양을 장악했어야 했어요. 장수왕도 이제 뭐 만 19의 왕이 되었는데 이게 그 장수왕 초년기 때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워낙 큰 판을 벌여 놓았는데 뭐 수도 이전 플랜도 그렇고, 근데 너무 어린 때 왕이 되니까 그 벌려놓은 판을 수습하느라고 초장세월을 좀 흘려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러면서 날린 타이밍이 참 결국에는 그 나중에 3위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 일부 들 수가 있죠. 그 나중에 장수왕이 그 1단계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제 왕을 공격해서 그를 참살했을 때 장수왕의 나이가 80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백제왕을 죽이기 불과 그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계로왕, 백제 계로왕 편지에서 장수왕이 내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 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19의 왕이 된 장수왕이 80살 근처까지도 뭔가 고구려 내의 내분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계로왕 편지에 따르면. 근데 과연 광개토 대왕이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지 않고 아주 오래오래 사셨다면 과연 그럴 일이 있었을까?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광개토 대왕이 그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외 원정을 한 기록이 있잖아요. 대외 원정을 많이 했다는 건 뭡니까? 내부가 안정적이란 얘기죠. 아니 내부에서 서로 치고 들이받고 막 서로 싸우는데 무슨 대외 원정 바깥을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밖의 원정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광개토 대왕 시절에는 고구려 내에서 대왕이 뭐 하자 이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찍소리 못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광개토 대왕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뭐 과로이실 수도 있고 뭐 당대야 뭐 의료가 워낙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좀 그 국가의 그 기존 그 프레임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신 분들이 보면 공교롭게도 좀 빠르게 세상을 뜨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 뭐 동서양의 혼합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프레임 판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역시 근데
세상을 많이 떴죠. 이거는 뭐 역시 영웅은 과로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한편, 근데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최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도 워낙 영웅이시고 또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그 정답은 모릅니다. 그 정확한 사인은 기록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그 최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요. 뭐 그 얘기도 이제 기회 되면 또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토막토막 분절해서 딸딸 외우기만 해서는 그 절대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예전에 말씀드린 그 장수왕 시절의 그 미스테리한 그 대어육 네 분과 또 더더욱 미스테리한 그 장수왕 차차기 왕, 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장왕이 누군가에게 시해를 당했다는 그 의문의 기록,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면 오늘의 이야기 포함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의 전체 일대기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까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테마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분절이 아니라 앞에서 일어난 일이 원인이 되어서 또 요 현상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이걸 안 하고 요거를 제대로 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그냥 퉁치기로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걸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개토 대왕이 태어나려고 하는 그 즈음 시기에 세상을 떴던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죠. 사실 광개토 대왕이 꿈꿨던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혁신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근초고왕이 고구려에게 주었던 충격, 사실은 그것이 단초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일대기도 제대로 살펴보려면 우선 그 전 단계로 근초고왕부터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초고왕 일대기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건 말고도 또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좀 갑작스럽게 들리시겠지만 그 주몽입니다. 광개토 대왕하고 주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시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아마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이제 주몽이 아니라 추모라고 나오죠. 비문에 이제 근데 아주 예사롭지 않은 내용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세세하게 안 보신 분이라면 물론 놓치셨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행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주몽, 추모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그 견해에 따라서는요, 오늘 설명드린 광개토 대왕의 남진 정책이, 제가 소개드린 건 오늘의 그 1, 2, 3 플랜이 태왕 남진 정책의 진짜 이유다라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태왕의 남진은 주몽의 유업을 계승한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드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관점인 거죠. 그래서 태왕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최후도 주몽으로부터 이어서 파악을 해봐야 한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걸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이걸 알려면 당연히 주몽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딜레마가, 주몽을 하려면 또 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몽이라는 지도자는 본인이 부여 출신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을 설명함에 있어서 부여를 빼놓고 설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서는 부여하고 주몽의 진실, 그리고 온조와 백제 탄생의 진실, 이것도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야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근초고왕 일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토탈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루고, 그 이후에 장수왕 시절의 그 미스테리한 대내분과 안장왕 시해 사건의 진실,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어지는 또 온달의 실체와 연개소문 이야기, 고구려 최후까지 진행을 하고, 또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들어서는 발해의 탄생과 발해의 전성기. 근데 발해의 최후는 이미 시리즈로 한번 다뤘죠. 근데 이제 그때 못했던 게 발해 부흥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들을 쭉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뭐, 야, 집어치우고 빨리 온달이나 해라, 연개소문이나 빨리 결론 내라, 뭐 이러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나, 우리가 지금 뭐 기말고사 진도 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이전 단계를 알아야 그 해당 단계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모르면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이전 그리고 관련 연관 단계들도 각각이 충분히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진도 빼야 한다는 이유로 생략하고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그게 좀 딜레마인데, 그래서 쭉 그냥 가긴 좀 그렇고 시즌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작년 하반기부터 근 무려 반년간을 고구려 발의 이야기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어져 나갈 이 위의 스토리가 지금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 이어나가기보단 여기서 한번 고구려의 진실 시즌 1을 종료하고 요 위의 이야기들은 멀지 않은 미래, 가까운 미래에 시즌 2에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우 특이한 주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테마 몇 개 하고 위 이야기, 예, 고구려 시즌 2는 또 곧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주 뒤에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